알리랑 그 테무랑 요즘에 1688 물류센터가 뭐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진출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가 가르쳤던 셀러분들, 알던 셀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다른 단톡방에서도 요즘 이게 화두야. 위탁셀러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기사도 되게 자극적으로 썼다고, 기자들이. 뭐 대셀러 시대의 종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데, 그래서 정말 요즘에 문의가 많이 오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님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묻던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좀 주고자 나왔지. 결론은 걱정하지 마라. 쿠팡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좀 트래픽이 많이 빠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좀 빠져도 이제 판매량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걱정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보면 매출이 그렇게 안 높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진짜 큰 규모의 몇천억씩 하는 규모의 회사의 대표라면 타격이 크지. 정말 조그만한 변화 1%만 빠져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지? 근데 일반 셀러고 내가 월 순수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는 뭐 몇천만 원까지는 매출이 연으로 따지면 한 몇십억, 몇백억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난 타격이 없다라고 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거래 규모가 아직 큰 폭으로 줄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확 몰렸지. 뭐 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보면 벌써 지금 G마켓을 넘겼지. 11번가 바로 다음으로 알리가 지금 사용자가 제일 많고, 테무도 8등인가 9등일 거야. 그러면 사실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를 제외하고는 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사용자 수가 적다는 말인데, 자, 그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거래 규모액이 G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위에 있으신 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 11번가나 G마켓, 우리나라의 오픈마켓들의 거래 규모가 확 큰 폭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야. 뭐 물론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큰 폭으로 눈에 띄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사용자 수는 알리가 압도적으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두 개를 써본다는 거지. 그냥 나는 알리를 완전하게 아직 뭐 모든 제품을 다 알리에서 사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쓰고 알리가 싸던데 유행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하지. 근데 사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이나 재미로 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은 마케팅 요소로 알리나 테무에서 최저가의 제품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와, 진짜 이게 이 가격에 주문이 돼? 라는 재미로 많이 컨텐츠가 양산이 되고 있고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써보게 되고 깔게 되고, 그럼 알리나 뭐 테무 쪽에서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가 초반에 한 투자를 뭐 한 얼마 동안은 최저가로 해서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사용자를 확대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로 개선을 하겠지. 쿠팡이 시장 점령했던 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많이 할 건데, 점령은 될지언정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위탁 판매자들이 걱정할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자, 1인 셀러로서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는 단계면 나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직은 괜찮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한다면 많이 벌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틈들이 아직 많다. 근데 보통은 벌기 전에 고민을 하지. 내가 이거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역시 알리가 들어와서 잘 안 되는가 보다. 테무가 요즘 유행이니까 내가 오픈마켓 팔아도 잘 안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해. 그래서 그런 오해만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 셀러 분들도 매출이 떨어진 분들도 있고 오르신 분들도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초보 셀러들은 작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소 하나하나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매출과 순수익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해.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위탁 판매 붐이 한창 일었을 때 들어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위탁 판매가 이제 붐이니까 잘 판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제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알리라는 조금 핸디캡도 있고 좀 붐이 가라앉은 상황인데, 이제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한테 위탁 판매를 추천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초보에게 위탁 판매 그래도 시작해라. 나는 이것만큼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 이 위탁 판매의 본질 자체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 제품이 뭐 최저가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키워드나 원하는 이미지나 원하는 가격으로 잘 맞춰서 잘 파는 능력이 위탁 판매의 본질이지, 어떤 서비스가 하나 신규로 개설됐다고 해서 그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내 사업에 존폐 위기를 겪게 되면 사실 그건 위탁 판매의 본질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뭐가 있지? 테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1688의 물류센터가 뭐 국내로 이제 들어온다 라는 말이 있잖아.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볼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걱정을 해. 위탁셀러가 진짜 이 세 가지가 국내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왜냐? 우리가 국내 도매처 중에 소싱하는 제품 자체가 그 제품을 수입하는 최종 공급처로 돌아가면 그 공급처가 결국 중국의 1688이나 이런 걸 보고 수입해서 우리 위탁 판매자들한테 데이터나 상품을 제공해 주는데 그 제품 자체가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의 마진이 줄지 않을까? 라는 계속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이유고, 거시적인 이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비판 분석인 것 같거든. 그래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돼. 자, 알리, 테무 1688이 들어오지. 자, 알리나 테무는 뭐냐? 셀러한테 거치지 않고 알리나 테무는 결국 중국 상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잖아. 이게 B2C 플랫폼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 알리나 테무의 사용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G마켓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자가 G마켓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알리를 더 많이 써서 나는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여기 하나 더 적을게요. 도매 사이트. 자, 기존의 우리 소싱 방법입니다. 자, 나는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가져와서 오픈마켓이 있다고 볼게요.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가져와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 이제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형태인데,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알리나 테무가 들어와서 결국 소비자들이 알리, 테무에서 바로 더 싼 제품을 많이 사고 그 트래픽들이 지금 꽤 많이 성장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이 소비자들이 이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안 산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진 않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마켓의 매출은 합치면 못해도 몇 조가 되겠지. 그러면 이 6대 오픈마켓에 지금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물건을 안 사고 결국 테무나 알리를 쓴다고 하지만, 앞서서 내가 설명을 드렸지, 오픈마켓의 매출이 그러면 엄청 급감을 하냐? 그렇지 않다고. 뭐 물론 소폭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천억 하던 회사가 뭐 몇십억 하고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자본의 흐름이 있고 이미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큰 캐파에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직은 있어.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도 알리나 테무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뭐 물론 재밌고 좋고 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저게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우리나라의 쿠팡처럼 정말 좋은 서비스로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가격만으로는 사실 나는 사람들의 사용성 그리고 필수는 무조건 여기서만 사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상 알리나 테무에서 들어와서 소비자들의 B2C 단계에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성장을 서서히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내가 충분히 개인 셀러라면 먹고 살 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무조건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봤을 때는 나는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수들을 다 모아서 제가 볼 수 있는 모수의 표본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셀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잘 되시는 분들과 안 되시는 분들이 항상 공존을 하는데,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잘 되시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제가 눈여겨서 봤고, 저도 이 업계에서 한 10년가량 있으면서 너무 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걱정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1688 그럼 어떡하냐? 자, 1688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뭐가 걱정이냐? 얘네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알리랑 이렇게 연동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1688이 물류센터가 국내에 있으면서 우리 같은 도매 사이트, 저도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피루커머스라는 도매 사이트 제품이 저희가 1688에서 상품을 보고 소싱을 해서 저희 대구 사무실에 재고를 다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수입업자들에 대한 물류비나 통관비가 그 중국 내 배대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수입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배대지나 수입업자들의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크게 봤을 때 큰 의미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 예를 피루커머스가 지금 한 3,000여 종의 제품이 있습니다. 1688에서 피루커머스의 제품 3,000여 종 제품을 저희와 똑같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좋고 나쁨에 따라 약간의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제품을 열심히 가공하고 마켓마다 가격을 최적화해서 이미 잘 파시는 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셀러분들이 저희 피루커머스 거 소싱해서 성장해온 셀러분들이 제가 업력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대표님들은 이미 우리 피루커머스의 물건을 G마켓, 옥션, 실버번가, 인터파크,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명 거함과 썸네일 변경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최적화될 수 있는 가격을 상품 DB를 만들어 놓고 판매가 계속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1688에서 물류센터에 있으니까 피로보다 더 싸네? 나는 그러면 이 DB를, 이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잘 파는 걸 연동을 해야지 라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치면 그 100명이 다 이동할까요? 한꺼번에? 잘 안 된다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정보의 정리가 위탁 판매자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판매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주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분별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내가 오픈마켓에 상품명 가공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주문 내역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가 특정 마켓에 특정 제품의 특정 가격이 잘 나가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런 DB들을 양산시킬 수 있는 체제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88이 국내 물류센터를 차리고 이런 배송 대행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탁 셀러들은 1688 물류센터를 사용을 하든 우리 피루커머스를 사용을 하든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하든 본인의 기준으로 이 소싱에 대한 데이터들이 본인 기준으로 와서 본인 기준으로 재정렬돼서 마켓에 최적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진을 먹는 구조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싱 단계에 아무리 날고 기우고 뭐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고 할지언정 내가 지금 판매하고 판매가 되는 데이터들은 결국 이 B2C에 최적화되게끔 내가 정리를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셀러들이 우리 피루커머스를 안 쓰고 1688 이 물류센터에 대한 서비스로 넘어갈 확률은 있지만 위탁 셀러가 힘들어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소싱 단계인 거고, 이거는 내가 판매하는 오픈마켓과 경쟁하는 트래픽의 감소를 걱정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내가 6대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팔 건데 거기 자체에 트래픽이 많이 죽고 여기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1688은 내가 소싱을 이라는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1688 도매 사이트가 생기면 이 소싱하는 업자들은 힘들겠지만 나는 거기 거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탁 셀러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줘더라도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재정렬해서 마켓에 올리고 그 마켓에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상태도 내가 소싱하는 제품이 이 세상에서 최저가인 제품을 소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모든 여러 개의 상품 데이터들을 결국은 내가 특정 마켓의 특정 키워드에 판매함으로써 결국 그 가격을 찾아가고 주문이 들어온 데이터들을 누적해 나가는 구조인데, 큰 구조 안에서 과연 최저가로 제품을 제공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서비스가 쉽게 자리 잡을까라는 관점을 보면 저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배송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하는데 그 해외 구매 대행 할 때도 사실 CS나 반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배송에 대한 절대적인 기간이 생각보다 큰 비율을 차지를 하죠.
그러면 제품을 받고 나서 반품이나 교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탁셀러가 현재까지 자리 잡아놓은 이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비율을 하면 작은 포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 위탁셀러들은, 자 보세요. 위탁셀러들은 오픈마켓에 내가 잘 파는 일이에요. 위탁셀러가 이 소싱 자체를 최저가로 소싱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후 단계고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마켓에 어떻게 잘 팔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잘 팔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계속 나가. 그럼 이거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저가를 찾는 행위는 오케이. 근데 내가 잘 팔리게 만들기도 전에 나는 무조건 최저가만 공급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위탁셀러로서 성장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이 정말 상태도 괜찮고 1,000원, 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시중에 온라인에요. 지금 다이소와 똑같은 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똑같은데 가격이 더 비싼데 심지어 택배비까지 붙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니즈는 뭘까요? 나는 G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게 더 편한데 다이소까지 가기는 귀찮고 그걸 물건을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살래라는 니즈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니즈 때문에 그 판매자는 마진을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니즈가 내 주변에 한두 명일지라도 온라인 전체,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10%, 20%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가면요. 모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표본 자체가. 10명이 모집단이 아니고 뭐 한 1,000만 명이 모집단이 되니까 거기에 10%라고 하면 그 수요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주변과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큰 집단에 대한 모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위탁 판매는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제품을 가져오든지 간에 내가 잘 정리해서 이거를 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좋게끔 잘 꾸며서 잘 판매하는 일이 위탁 판매의 본질이지 소싱과 플랫폼의 근원적인 부분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마켓에서 무가공으로 최저가 경쟁을 하던 사람들은 또 늘어질 것이고 대신에 가공을 함으로써 약간 부가가치를 주는 것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 멀리 보면 무가공 데이터라고 해도 그 기점이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A라는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가져왔어. 난 무가공으로 올릴 거야. 근데 이 A라는 도매 사이트 이 제품 자체가 원청인지 도도매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멀리 째면 무가공과 가공의 큰 의미라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가공이 됐든 무가공이 됐든 가격을 내가 적게 보든 마진을 많이 보든 썸네일을 바꾸든 썸네일을 바꾸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내 DB에 녹아져 있고 내 시간이 녹아져 있으면서 나한테 주문이 들어온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겠죠. 이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핵심인 거죠. 이 원청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걱정보다는.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G마켓의 사용자를 뛰어넘었다라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G마켓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물론 모든 오픈마켓들이 현재 힘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 규모나 파이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셀러가 우리는 한 개 마켓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오픈마켓에 상품을 뿌려놓고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할 거면 그 확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먹고 살 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큰 이슈다 보니까 사무실에 오는 이제 고수분들이나 간담회 오시는 분들도 다 얘기를 하시는데 고수 오셨을 때랑 간담회랑 좀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다르잖아요. 다르지. 네, 그래서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은. 지금 허피디도 봤겠지만 매출이 높고 순수익을 어느 정도 이상을 만들고 운영을 실제로 이걸 돈을 벌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마인드 차이인 것 같아요. 당장 그분들은 알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사항을 접근만 하고 내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알리나 테무에 입점할 수는 없을까? 그럼 입점할 수 있는 판매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올까? 국내산을 준비해볼까? 이걸 활용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당장 24년 연초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봐. 근데 초보분들, 특히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과연 내 시간이 아깝지 않게 10년 뒤가 보장이 될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거 없거든, 세상에. 너 해도 됩니다. 한 20년 동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미래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 근데 대부분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아까 같이 매출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매출이 높지 않았거든. 나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 가르쳐봤지만 생각이 다 보여. 다 비슷해. 거의
일맥상통하거든. 매출 한 요 정도 규모일 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은 요거는 퀘스트를 깨고 블록 격파를 하고 성장했구나 요런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 가시는 분들은 또 그 다음 걸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못 견뎌하지.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알리나 테무 이런 걸 오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 할 것들 내년에 할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편이긴 하지. 잘 버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전략을 짠하셨잖아요. 대표님도 비즈니스 모델이 2개인데 도매 플랫폼도 하시고 도매처도 하시는데 네. 이제 대표님의 얘기를 하시면은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은 위탁 판매 셀러분들이 약간 본인의 고민이 사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알겠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다 얘기를 하잖아. 피루커머스라는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도 있고 또 중개형 도매 플랫폼과 솔루션 사업도 하고 있어. 둘이 투자한 돈도 많고 지금도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직격탄이 오면 난 직격탄이잖아. 우리의 수익성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중국에서 한 3,000여 종의 제품을 수입해서 다 모아놓고 그거를 재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우리의 장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입하는 것만으로도 장점이었지. 이렇게 소량 납품종을. 근데 이제는 그 수입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장점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3,000여 종의 제품이 있는데 피루커머스가 중국에서 수입하면 한 10번 수입하면 한 8번은 정말 이상한 제품이 와. 제품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싼 제품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양은 똑같더라도 플라스틱 사출이나 이런 제조 공정에 큰 차이가 있어. 단가가 싼 것들은 모양은 똑같은데 정말 쓰지도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보고 운영을 하고 그런 불량률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직접 해보면서 느낀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거는 수입만 하는 게 장점이 아니고 결국 이 부분이 결여가 될 거란 말이야. 1688 물류센터 생겨도 물건이 정말 그렇게 많은데 과연 피루커머스랑 똑같은 제품들만 지들이 물류센터를 운영할까? 아닐 거잖아. 근데 우리 거 똑같은 것만 운영해도 종류가 3,000여 종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 못하거든. 그냥 모든 데이터를 자기들이 최적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피루가 수입한 제품만큼은 피루에서 보증할 수 있게끔 검수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제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이외로 뭐 어떻게 좀 더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 동영상을 찍어서 제품 코드별로 이 제품의 상태나 포장 상태를 셀러들한테 보여주는 서비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CCTV를 달고 제품을 포장하고 검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우리는 수입하는 행위가 옛날에 돈이 됐었다면 이제는 수입하고 나서 그런 중국 제품들 싼 제품들 특히나 이런 것들은 불량률이 많거든. 그리고 정말 사전과 다른 제품들도 많고 그럼 우리 딴에서 1차적으로 스펀지를 해주는 거지. 고르고 골라서 진짜 요거는 파세요라고 또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셀러들한테 주는 게 이제 수익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하는 행위만 해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해서 중국에서 사는 거나 우리한테 피루커머스에 사는 거나 똑같이 불량률이 많으면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해서 우리가 검수하고 최대한 좋은 제품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셀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 안에서의 또 살아남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 아니 유저분들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중국 이런 불량 문제를 좀 겪다 보면은 또 결국에 신뢰성 있는 도매사를 찾게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내 쿠팡처럼 한국 내 물류를 다 잡고 나서 정말 획기적인 한국에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으면 단지 상품이 많다는 이유와 그 최저가인 제품을 정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와 그런 이유만으로는 어떤 특정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그것만 써 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어. 우리나라에 아마존 들어왔을 때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보는 거지. 지켜보는 거지. 본질은 1688 테무 알리라는 서비스가 들어왔지만 결국 거기에 또 붙어서 뭔가 수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되면서 어떤 흐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먹고 살 수 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몇 개월 뒤에 또 이 영상 주제로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 이 플랫폼 자체의 서비스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